2025년 6월 26일 폴란드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는 한국 전투기의 조종석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KF-11,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5세대 F-35, 32대를 이미 계약한 나라의 공군 수장이 왜 한국의 전투기에 직접 올라타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KF-21 개발사와 한국 폴란드 방산 협력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재구성한 다큐 드라마입니다. 등장하는 야체크 코발스키는 가상의 폴란드 공군 준장이며 그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폴란드의 하늘에는 오랫동안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전투기들이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소련 시절 도입된 Su-22 전폭기였고 다른 한쪽은 그보다 조금 뒤에 배치된 MiG-29 요격기였습니다. Su-22는 1980년대 폴란드 공군에 배치돼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해왔고 미그-29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공중 요격 임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두 기종 모두 40년이 넘는 세월을 폴란드 공군에서 견뎌왔죠. 오래된 기체는 정비 시간이 늘어나고 부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소련이 사라진 뒤로는 원재 조사에서 정식 부품을 받을 길도 좁아졌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이 두 노후 기종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가 바라보던 폴란드의 하늘에는 그 오래된 전투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체가 남아있다는 것은 새 기체가 아직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나토 회원국 중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국의 안보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대응은 다층적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GDP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됐고 장기 재무장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육상 전력에서도 대규모 도입이 시작됐죠. K 전차 1000대 규모의 기본협약과 K9 자주포 672문 규모의 기본협약이 그해 여름 대한민국과 잇따라 체결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과의 대형 전차 계약도 진행됐고 방산 파트너는 여러 방향으로 다각화됐습니다. 그러나 방산 도입이 아무리 종합적으로 이뤄져도 공중 전력에서만큼은 별도의 시간 문제가 남아 있었죠. 폴란드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미그-29 일부를 우크라이나로 넘기기 시작했죠. 2023년 봄, 처음으로 4대의 미그-29가 폴란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뒤이어 5대가 추가로 승인됐고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남아있는 미그-29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방안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장비를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국의 하늘에서 그 기체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물론 폴란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2개의 큰 공중 전력 도입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였습니다. 폴란드는 32대의 F-35를 도입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 현지에서는 이 사업을 후사르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후사르는 폴란드의 상징적인 기병대를 부르는 이름이죠. 스텔스 전투기 32대가 폴란드 하늘에 배치된다는 것은 폴란드 공군의 세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5세대 전투기의 인도는 그 자체로 긴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공장에서 조립되고 미국 내 시험을 거쳐 폴란드로 넘어오는 데까지 여러 해의 순차 인도가 필요했죠.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KAI의 경공격기 FA-52였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총 48대의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중 12대는 FA-50GF 형식으로 이미 폴란드에 인도돼 실전 운용을 시작한 상태였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요구에 맞춰 개량된 FA-50PL 형식으로 순차 인도가 예정돼 있었죠. FA-50은 이미 폴란드 조종사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기체였습니다. 두 계약은 각기 다른 시점, 각기 다른 목적으로 체결됐습니다. 하나는 최고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담당할 미래 자산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후 기종을 직접 대체하며 조기에 전력화가 가능한 실전 자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가 마주한 시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공군이 마주한 문제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을 새로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늘을 지킬 전력과 앞으로 20년 이상 하늘을 지킬 전력을 동시에 채워줄 조합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조합은 하나의 기종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새 전투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의 전투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KF-21. 폴란드가 이미 운용하고 있던 한국산 전투기 FA-50. 이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한 경공격기입니다. 가벼운 기체, 빠른 이륙,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비용이라는 특징으로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었죠. 폴란드가 48대를 계약할 만큼 FA-50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KAI는 FA-50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FA-50이 경공격기라면 한국은 그 위 등급의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대공 전투, 공대지 정밀 타격, 장거리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체,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 완성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체가 필요했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자체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방위 산업의 자립, 그리고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위치, 전투기라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 능력과 기술력을 집약해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방산 강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냈죠. 이 필요성이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된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한국은 KF-X라는 이름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자체 개발하는 4.5세대 전투기, 이 사업의 목표 기체가 훗날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한국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국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게 됐죠. 2014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 사업의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했고 그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종사와 기술진이 한국에서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개발이 끝난 뒤에는 인도네시아 자체 도입과 현지 생산까지 검토하는 구조였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국가 단위의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비용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두 나라가 이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체계 개발 착수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021년 4월, KF-21의 시제기가 출고됐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2022년 7월 19일, KF-21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사업 착수 이후 약 7년 만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첫 비행이라는 것은 그저 하늘로 떴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설계, 소재, 엔진, 항공전자, 무장통합, 그리고 조립, 이 모든 단계가 최소한의 안전 수준까지 검증됐다는 뜻이죠. 자체 전투기를 시험 비행까지 올려놓은 국가는 세계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완성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에도 KF-21에는 수많은 시험이 남아있었고 성능 시험, 무장통합, 국방 규격 제정, 실전 배치 준비 같은 길고 정밀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어딘가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이미 세계 하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한국은 왜 5세대가 아닌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을까요? 4.5세대와 5세대라는 표현은 편의를 위해 붙은 이름이지만 두 세대 사이에는 실제로 큰 설계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은 스텔스입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체 외형 자체가 새롭게 설계되고 무장은 기체 표면이 아닌 내부 무장창에 실립니다. 여기에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조종사가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 볼 수 있는 센서 융합, 그리고 편대와 통신망 전체를 하나의 전장으로 엮는 네트워크 전투 능력이 더해집니다. 이런 기체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고 시험하고 양산까지 끌고 가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F-22와 F-35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은 각기 20년에 가깝습니다. 그 사이 개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는 일이 여러 차례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죠. 현재 실전 배치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로 손에 꼽힙니다. 그만큼 개발의 문이 좁고 문을 넘어서는 데 걸리는 시간도 깁니다. 그렇다면 4.5세대는 무엇인가요? 4.5세대는 기존 4세대 전투기의 기체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항공전자, 센서, 무장 능력, 그리고 일부 스텔스 설계까지 크게 향상시킨 세대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이전 세대와는 명확히 다른 수준의 능력을 갖죠. 개발 부담과 도입 부담이 5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실전 배치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도입 부담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체 한 대의 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비 인프라, 조종사 훈련 체계, 지상 지원 장비, 부품 공급망까지 새로운 기체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이 인프라 상당 부분을 새로 구축해야 하지만 4.5세대는 기존 4세대 체계 일부를 그대로 활용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개발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자체 전투기 개발 경험을 축적하면서도 이후 성능 개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5세대 전투기를 이미 확보한 나라들은 왜 여전히 4.5세대 전투기를 필요로 할까요? 폴란드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를 32대 도입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폴란드 하늘에 배치될 예정이라는 뜻이죠. 동시에 폴란드는 이미 4세대 전투기인 F-16 48대를 운용해오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도입된 이 기체들은 지금도 폴란드 공군의 주력 임무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32대의 스텔스 전투기와 48대의 4세대 전투기만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초계 임무, 훈련 임무, 지상 지원 임무, 그리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작전 환경, 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최고 사양의 5세대 전투기를 투입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력 구성은 최고 사양의 기체 몇 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기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눠 맡을 때 전체 공군력은 유지됩니다. 폴란드 역시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조합해 공중 전력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새로운 전투기를 검토할 때 어떤 선택지가 눈앞에 놓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레네우스 노박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 한나라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자리입니다. 전투기 도입과 조종사 훈련, 작전 계획과 국제 협력, 공군의 굵직한 결정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를 찾고 어느 항공기 앞에 서느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2025년 6월 26일 노박 사령관은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일정에는 KAI 방문과 KF-21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의 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주 사업자입니다. FA-50과 KF-21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기업이죠. 폴란드와 한국의 항공협력은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산 FA-50 48대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그 가운데 12대는 폴란드에 인도돼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입장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완전히 낯선 장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KF-21. 아직 폴란드가 구매를 결정한 전투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었고 폴란드 역시 잠재적인 수출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한 다음 날인 6월 27일에는 인도네시아 측 시험 조종사의 KF-21 탑승도 이어졌습니다.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측 관계자와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같은 전투기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하나의 기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나라의 항공 관계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박 사령관의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경납고와 활주로였습니다. 노박 사령관은 KF-21 시제기를 직접 확인했고 시험 비행에도 탑승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한국의 새로운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노박 사령관이 KF-21 시험 비행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탑승이 곧 구매 결정이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폴란드 정부가 KF-21 구매를 공식 결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방문이고 탑승은 탑승입니다. 계약은 그와는 다른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폴란드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고 한국이 개발한 KF-21을 직접 확인했으며 시험 비행에도 탑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앞질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발스키가 바라보던 폴란드의 시선은 그날 잠시 한국의 활주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FA-50이라는 기존 협력 관계가 있었고 그 위에는 새롭게 등장한 KF-21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는 그날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장면은 남았습니다. 그는 KF-21을 사진으로만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은 전투기는 대체 어떤 전투기였을까요? 이야기는 잠시 2025년 6월에 서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이라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논의와 실제 사업 착수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국가 단위의 산업 프로젝트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기술과 산업 기반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국이 이 개발 사업을 실제로 착수한 것은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KF-X라는 이름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했고 이 사업의 목표 기체가 훗날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한국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이 전투기 사업의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했고 그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종사와 기술진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이 진행된 뒤에는 인도네시아의 도입과 현지 생산까지 고려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은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는 여러 차례 지연됐고 양측은 오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인도네시아의 최종 분담금은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공동개발 구조 역시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생산 대신 완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공동개발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의 개발 일정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KF-21의 시제기가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설계 도면 속에만 존재하던 전투기가 실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2022년 7월 19일 KF-21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 12월 체계 개발 착수 이후 약 7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비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비행 성능을 확인하고 무장과 항공전자 장비를 검증하고 기체의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은 1600여 회의 비행 시험과 1만 3천여 개의 시험 조건을 거치며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7일 KF-21은 체계 개발의 마지막 관문 가운데 하나였던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본 성능과 공대공 능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것입니다. 같은 해 3월에는 양산 1호기 출고식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29일
한국은 KF-21 개발 사업의 공식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2015년 체계 개발 착수부터 따지면 약 11년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8조 8천억 원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11년은 2015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자체 전투기 개발 논의, FA-50을 비롯한 국내 항공산업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기술과 인력, 시험의 시간이 그 안에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전투기가 2025년 6월 26일 한 경납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폴란드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전투기의 조종석에 오를 참이었습니다. 다시 2025년 6월 26일 경상남도 사천 KAI의 경납고 앞이었습니다. KF-21 시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도장이 적용된 4.5세대 전투기의 실물이 활주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폴란드 공군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이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날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 확인됩니다. 사령관은 KF-21의 시제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됐고 KAI 관계자들과 함께 시제기 주변을 걸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됐고 비행을 위한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노박 사령관은 KF-21에 탑승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폴란드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의 조종석에 앉은 것입니다. 노박 사령관이 탑승한 가운데 시험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한 나라의 공군 지휘관이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 비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서류 검토, 실무진 파견, 공식 회의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정이 활주로 위 실제 비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행 기동 내용이나 시험 항목은 공개된 자료에 자세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령관 본인이 조종석 안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된 사진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방한 다음 날인 6월 27일에는 인도네시아 측 시험 조종사도 KF-21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KF-21의 공동개발 파트너 국가였습니다. 공동개발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조정되고 있는 시점에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완성 단계에 이른 KF-21의 조종석을 확인한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과 인도네시아 시험 조종사, 서로 다른 배경의 두 관계자가 같은 이틀 안에 KF-21의 조종석을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KF-21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이틀 사이 서로 다른 두 나라의 관계자가 같은 시기에 KF-21의 비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탑승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KF-21 구매를 공식 결정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탑승은 탑승이고 결정은 결정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절차와 다른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날 활주로 위에 남은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한국이 만든 KF-21의 조종석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진 한 장, 영상 몇 초. 그 안에 담긴 사실 자체가 이번 방문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군 지휘관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그 배경에는 4장에서 살펴본 폴란드와 한국의 항공 협력과 5장에서 살펴본 KF-21의 오랜 개발 여정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위에는 그 여정의 끝에 서 있는 실물 전투기와 그 전투기를 직접 확인하러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이 끝난 뒤 KF-21은 다시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사령관도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그날 여러 언론과 공식 채널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죠. 그리고 그 사진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험 비행 사진이 공개된 뒤 국제방산 매체들은 이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 한국 KF-21에 직접 탑승. 인도네시아 시험 조종사도 조종석에 앉아 KAI, 유럽 시장 진출 홍보 강화. 각각의 기사는 이 이틀 동안의 사실을 서로 다른 각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매체가 KF-21의 유럽 시장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KAI는 이 방안을 폴란드와의 항공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FA-50 도입 경험을 이미 쌓아둔 폴란드 시장에 KF-21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이어가는 방향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뒤에도 계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KF-21 구매를 공식 결정했다는 발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령관의 탑승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사진과 영상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정부 차원의 도입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산 시장에서 특별히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공군이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은 관심 표명에서 시작해 실무 검토, 성능 평가, 예산 심의, 정부 승인, 계약 협상, 최종 서명이라는 긴 절차를 거칩니다. 그 사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논의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폴란드 정부의 공식 구매 결정이나 계약 체결은 2026년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확보한 공중 전력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F-35, 32대 도입 계약,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인도, 한국 FA-50, 48대 계약과 12대의 실전 운용. KF-21은 그 논의의 한 배경에 등장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고, 사령관 방안은 그 논의 안에 놓인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KF-21에 관심을 표한 나라는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KF-21의 향후 수출 가능성과 관련해 이름이 언급됐죠.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나라도 현 시점까지 KF-21의 공식 구매를 확정 발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편 KF-21의 개발 사업 자체는 방한 이후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26년 7월 29일 한국은 KF-21 개발 사업의 공식 완료를 선언했고 KAI는 완성된 기체를 국제시장에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전투기 자체는 완성됐지만 폴란드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코발스키가 바라보던 폴란드 하늘의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F-35, FA-50, 그리고 노후 기종의 퇴역이 겹치면서 폴란드는 여러 조합을 계속 검토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조합 안에서 KF-21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놓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방산 계약은 서명 하나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계약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6월 26일의 사진 한 장은 관심의 신호였지 결정의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5세대 F-35, 32대를 이미 계약한 나라의 공군 수장이 왜 다른 나라의 전투기에 직접 올라타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폴란드는 노후한 수-22와 미그-29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있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산 도입을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FA-50 48대를 계약했고 12대를 실전 운용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 2015년부터 시작된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을 통해 KF-21이라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완료됐고 KF-21은 국제방산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전투기가 됐습니다. 2025년 6월 26일 그 KF-21의 경납고 앞에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시제기 주변을 둘러봤고 조종석에 올랐으며 시험 비행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노박 사령관이 그날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폴란드 정부가 KF-21에 대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 모든 것은 공개된 자료 안에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답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다큐드라마가 답을 서두르는 대신 질문을 유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답을 서두르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왔는지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함께 놓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쌓아온 한국과의 항공협력 KF-21이라는 새로운 전투기의 등장, 폴란드 공군이 마주한 오래된 문제들. 이 요소들이 그날 하루의 배경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무엇이 사령관을 그 자리에 앉게 했는지 또는 그 방문이 향후 폴란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방산 도입은 공식 결정과 계약이라는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아직 없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 폴란드 정부의 KF-21 공식 구매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F-21은 개발을 완료했고 KAI는 세계 시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폴란드는 여러 방향으로 공중 전력 구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실은 각각의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들 사이의 연결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어느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코발스키가 바라보던 폴란드의 하늘에는 여전히 여러 종류의 전투기가 함께 날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언젠가 KF-21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인지 그 결정은 지금까지의 어떤 사진에도 어떤 영상에도 어떤 보도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이미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26일 폴란드 공군의 최고 지휘관이 한국이 만든 KF-21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이 장면 자체는 이미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은 아직 역사에 쓰이지 않았습니다.